이 수급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시장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급장이 무서운 게 뭐냐면 무조건 판다라는 거죠. 삼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소외주가 됐죠. 왜요? 삼전 지금 누가 신경 쓰나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관망. 주식을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예뻐 보이는 주식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손실이 확정해야 될 때는 확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네. 자, 시장 상황을 한번 정리하려면 FOMC부터 올라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이제 FOMC 9월달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했어요. 네. 뭐 이건 시장에서 예상했던 100%죠. 그렇죠. 일부 뭐 100bp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소수였고 서로 100bp를 한다 했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충격적이었냐라고 보기에는 그 금리 인상 가지고는 논리가 부족하죠. 저는 시장 FOMC 회의 이전에부터 말씀드렸던 게 75bp냐 100bp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는 자 미국이 75bp 금리 인상을 해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죠? 3.25입니다. 3.2. 상단이 3.25인데 9월 이전만 하더라도 연준이 올 연말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의 목표치를 내세웠던 게 3.5예요. 근데 9월 이전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2.5였죠. 네. 그러면 한 100bp 정도 룸이 열려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되겠느냐, 100bp를 쉽게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게 9월 달 이전의 생각이었죠.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에 체면을 좀 구긴 게 7월 달에 이제 금리 CPI 발표가 났을 때 사우디 날라가면서 이례적으로 야 이건 좀 허수가 많다. 이제 CPI가 이렇게 안 나올 것이다. 라고 봤는데 8월 달 CPI도 만만치가 않았죠. 만만치가 않았죠. 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만만치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bp가 나오면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잘 판단하셔야 돼요. 75bp냐 100bp냐에 꽂히시면 안 되고요. 룸이 꽉 차버렸다라는 거예요. 룸이 꽉 찼다. 미국은 내년까지 3.5를 얘기를 한 상태여서 3.25까지 금리가 올라오니까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은 몇 프로죠? 25bp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75bp냐 100bp냐 하면 저는 연준이 이례적으로 내년까지 금리 목표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발언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방송에서 그 발언을 했죠. 자, 이번에 연준의 올해 연말까지 목표치는 4.4고요. 내년엔 4.6입니다. 자, 우리가 4라는 단어가 나온 게 쉽지 않았어요. 6월 달에 일부 매파적인 분들이 연준이 3.5를 내세웠는데 4%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발작을 일으켰어요. 근데 7월 달에도 여전히 그분은 4%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야, 그건 너 소수 의견이고 아직 우리 여유 있어. 이번에 에너지 가격이나 식량 가격 안정을 찾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는 매파적인 의견이 무시를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9월 달 들어와서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식물 가격은 다소 꺾였는데 근원 CPI가 올라갔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니 CPI가 있고 근원 CPI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이에는 에너지가와 곡물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꺾이면 결국 근원 CPI도 꺾일 것이고 다 꺾일 거다라고 봤는데 근원 CPI가 오히려 CPI를 밀어 올려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죠?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의 근원 CPI 중에 40%가 모기지론에 대한 영향력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되죠? 커지죠. 그러면 근원 CPI가 어떻게 돼? 떨어질 수가 있나요? 올라가 버리죠. 그게 CPI를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CPI를 꺾겠다라고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근원 CPI는 더 올라가죠. 악순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우려시되는 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논쟁은 제가 여기서 이제 깊게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내년까지 금리를 4%대 중반까지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룸을 100bp나 확 뒤로 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이번 9월 FOMC 충격의 본질이다. 본질인 거죠. 이게 지금 75bp 올렸는데 왜 시장이 놀래? 이게 아니고 75bp, 100bp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시당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3.5로 내세웠던 거. 연준이 6월달, 7월달에 75bp씩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을 때도 연준은 3.5라는 숫자를 바꾸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김 작가님 TV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있죠. 연준은 자기의 스탠스를 따박따박 걸어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갑자기 확 넓혀버렸어요.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버리겠다. 기대는 심리죠. 심리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꺾어버리겠다라고 하면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내년도에 금리가 4.5%가 된다라면 올 초 대비해서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냐면 대략 한 300에서 400 정도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러면 300에서 400 정도 된 상태에서 미국의 렌트비가 지금 현재 9월달 금리 인상 반영 안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 월급은 늘지 않았지만 내가 고정비로 들어가는 렌트비는 2배로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그플레이션에 따른 식료품 가격이 급등을 해버렸죠. 그러면 가처분 소득, 내 월급에서 고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들, 우리가 전기세, 렌트비, 생활비 이런 것들은 고정비잖아요. 이거 말고 쓸 수 있는 여력은 어떻게 되죠? 급속도로 줄어들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필요 불가비결한 소비는 줄이죠. 핸드폰 안 바꾸고요. PC 안 바꾸고요. 자동차 안 바꾸고요. 옷 안 사 입고요. 경기도 나오는 거죠. 유럽은 더 심각해요. 유럽은 다행스럽게도 천연가스 재고가 있어서 가격은 올라가지 않지만 그쪽은 다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올 난방비가 또 올린다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험악하게 들리는 건 뭐 독일에서는 난방비가 뭐 1,000만 원이 나왔다라는 등 뭐 800만 원이 나왔다라는 등 영국도 그렇고요. 그럼 가처분 소득은 어떻게 되죠? 굶는 사람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감들을 나타내면서 주식시장에 새로운 악재가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발 금리 인상의 여파와 전망 추가적으로 더 얘기해 주신다면? 이제 이게 이제부터 새로운 어떤 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올 초부터 6월 달부터 이어왔었던 것들이 8월 달에 일단락됐고 지금은 룸을 새로 열었기 때문에 4%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어떤 여파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지금 이제 10월 달에 우리 한국은행이 금통위가 열릴 겁니다. 지금 여러 얘기들이 좀 들리고는 있지만 한국은행이 원래 계획은 올해 2차례 금리 인상을 25bp씩 하겠다라는 게 8월까지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국처럼 따라가지는 않겠다. 일부 이제 금리 역전 현상에 따른 자금 유출을 걱정하는 소리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히 올리지 않고 우리는 천천히 가겠다라는 게 기존의 한국은행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증권가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금리를 지금 이제 우리도 기준금리가 2.5죠. 2.5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2.5인데 만약에 10월 달에 50bp를 올리면 이제 기준금리가 3%가 됩니다. 3%가 되면 자,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이미 4%를 넘어섰고 10년물 국채금리도 3.75까지 지금 치솟았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저는 이제 주식을 말씀드리려고 나왔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자, 이게 2020년과 다른 양상이에요. 2020년에 동학개미운동이 불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적금을 타서 만기 때 이자를 받으니 옛날에는 뭐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건 가족끼리 외식하고 나면 없어지는 돈이야.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는 돈이에요. 여러분들 뭐 해가지고 기껏 적금 든 게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니까.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수익률이 좋다라고 하니 이쪽으로 들어왔죠. 근데 지금은 자, 예금을 들면 채권을 사면 수익률이 한 5% 나와요. 특히 뭐 AA 마이너급 채권을 회사채를 사면 6에서 7%도 나와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확정금리로 6에서 7%를 받으면 이거 땡큐 아니겠습니까? 땡큐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의 오해가 아니라 나름대로 채권 아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이 가죠. 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근데 채권 투자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이건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에요. 금리가 올라갈 때 채권 수익이 떨어진다는 건 트레이딩이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증권사 가면 3개월, 6개월 남은 회사채들 많아요. 이걸 해서 만기까지 보유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채권을 매매한다라고 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니지만 지금 3개월, 6개월, 1년 남은 확정금리 채권을 내가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이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체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1억 미만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원동력은 안 돼요. 거액자산가들이 뭉칫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들은 모험하는 자산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현금 100억 있어요. 그러면 100억 가지고 신용 풀로 질러갖고 미수 질러서 주식 사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 100억에 1년에 3%만 이자 나오면 얼마죠? 3억이죠. 먹고 살아요. 3%만 나오면 나는 뭐 걱정 없이 내가 놀면서 한 달에 3천만 원씩 쓰면서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원금 안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디로 가죠? 채권 시장으로 가죠. 주식시장에서 하나 해주고. 자, 다시 본질로 돌아옵시다.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금리를 올릴 상황인가요? 냉정히 보면 아니죠. 가계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근데 올리게 되면 우리 경기는 어떻게 되죠? 더욱더 악화일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이렇게 금리 역전이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저는 일본 예를 들어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일본은 금리 상단이 0.75예요. 아베노미스가 묶어놓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그러면 일본은 투자 안 하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금 유출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통화 수합도 우리가 할 단계는 아니다. 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국내 환율 1,500원 이야기도 들리고 있잖아요. 네. 최근 환율 동향과 대처 방안은 좀 어떻게 보세요? 현재는 1,430원대. 갑자기 주말에 1,500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1,400원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네. 우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했는데 1,400원 뜨니까 1,450원? 그래 했는데 지금 어느 순간 와버렸어요. 1,300에서 1,400원대를 훅 뚫어버렸어요. 훅 갑자기. 뚫어버렸어요. 진짜 뭐 저항선 없이.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본질이 우리나라 체력이 약해져서라기보다는 네. 킹달러잖아요. 지금 이제 달러 강세라는 얘기 아니고 킹달러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킹달러 때문에 우리 환율이 약세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9월 26일 날 봤을 때 영국의 파운드화가 거래 정지가 됐어요. 영국에 있어서의 뭐 감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설왕설래 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과연 영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거 하면서 파운드화 폭락이 일어나서 거래 정지되면서 유럽 쪽에 일단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쓰리 쿠션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가장 큰 요소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달러 인덱스라고 그래서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 것 중에 대다수가 유럽의 화폐거든요. 유로화라든지 영국의 파운드화라든지 스위스가라든지 이게 합치면 70% 정도 되니까 유럽 쪽이 흔들리면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그럼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쓰리 쿠션이 되는 거죠. 당구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탁탁 떨어지는 이런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여기에 이제 또 불을 지르고 있는 것은 지금 뭐 위안화의 약세, 우리나라의 5개월 연속 무역 적자, 이거는 이제 플러스 요소지 중심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중요하다는 게 중심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킹 달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데 문제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거예요. 네. 속도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뭐 호재를 보는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호재를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무역 적자를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반도체 수출이 중국으로 좀 못 들어간 게 하나의 원인이지만 원자재를 우리 다 수입해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화가 약세면 극단적인 얘기로 그죠. 석유 동일한 양을 들어와도 우리가 1,200원대 비해서 지금 대략 한 15% 더 주고 들어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게 속도가 가파르면 대응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막 어느 정도 내가 뭐 이렇게 차분하게 뭐가 흘러가게 되면 주의도 살피고 대응할 수 있지만 갑자기 뭐가 벌어지면 이게 무슨 일이지?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환율은 저기 또 가버리고 있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가버리고 있어.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멈춰야 돼요. 언제 멈추느냐? 얼마까지 갈 것이냐? 저는 그 논쟁은 지금으로서는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 현상 자체가 환율이 멈춰주는 게 나올 때까지는 지금은 판단을 하기 어렵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환율 오르는 게 또 이제 나쁜 것처럼 보이냐 또 쪽도 있단 말이죠. 환율 수혜주랑 피해주 양쪽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은 이 수혜 우리가 이제 수혜라고 봤을 때는 환율 수혜라고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맞물려야 정확한 수혜예요. 뭐냐면 이렇게 원화가 약세이면 수출하는 기업은 좋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이 수출하는 기업이 두 가지 효과를 노렸어요. 우리가 원래 산업 경쟁력이 높았었던 게 뭐냐면 일본하고 산업 경쟁력이 높았는데 원래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약세일 때는 달러가 강세이고 엔화도 강세였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엔화도 약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가격 경쟁력이라고 봤을 때는 특별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닛산 자동차하고 우리 현대차가 났을 때 엔화 강세고 원화가 약세면 우리가 가격을 낮춤으로써 일본 차보다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그 효과는 없어요. 그 효과는 없는 대신 우리가 미국의 자동차를 팔게 되면 제네시스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인데 미국에서 팔면 1억이라는 돈이 들어오죠. 이게 환율 수혜죠.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국내에서 판매보다 해외 판매를 밀어내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고 이렇게 되면
IRA법에 따라서 미국의 보조금을 현재로서 못 받잖아요. 네. 못 받지만 가격을 조금 낮춰줄 수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의 GM 차량 또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환율 효과인데 지금은 이 환율 효과를 본다라는 것은 매출이 고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에서 이제 판매 개수가 고정이 돼야 되죠. 네. 판매 개수가 고정되면 환율 효과에 따라서 매출은 증가하는데 지금은 이 개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환율 효과를 본다라는 것도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2분기까지는 봤어요. 3분기도 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개수가 줄어드니까 이 환율 효과도 상쇄될 것으로 보고 경기도랑 우려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다라면 지금은 수혜주 찾기가 좀 어렵다. 피해주는 지금 항공사 같은 경우 달러로 결제하는 데는 다 피해주죠. 석유 사오는 것도 피해고 그 항공기 리스료도 피해고 다 피해죠. 그런 것들이니까 지금은 수혜주 피해주냐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는 조금 어렵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 주가 하락의 원인과 전망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 지금은 시야를 좀 좁히겠습니다. 네. 시야를 좁히면 이번 주 9월 마지막 주는 안타깝게도 신용 구간이라고 봐야 돼요. 신용 구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SNS에 이제 몇몇 지점장들이 계신데 지점장들이 이제 이럴 때는 촉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 직원들에게 야, 우리 반대 매매 다음 주 어떻게 나가니? 라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주가 급락했으니까. 근데 그분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금요일 날 문자 받으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 날 반대매 지금 이제 담보 부족이 됐으니까 돈을 메꿔라. 근데 그 수치가 모 지점은 지점마다 좀 다른데 2020년 3월 달에 우리가 반대매 클라이막스가 나오면서 1,400까지 내려갔잖아요. 네네. 그때보다 수치가 더 많답니다. 숫자가 더 많답니다. 그 지점이긴 하지만. 네. 근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신용잔고가 10조 미만이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신용잔고 19조예요. 2배 가까이 신용이 늘어 있어요. 그러면 단순 계산했을 때 계좌 수가 어떻게 되죠? 2배는 네. 돼요. 많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자, 금요일 날 통보 받으신 분들 원래 오늘까지 돈을 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내일 반대매가 나갑니다. 화요일 날. 오늘 이제 월요일이니까. 근데 정부에서 하루 더 유예를 줬어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반대매매가 본격적으로 나갑니다. 아직 반대매매 물량 오늘 코스닥이 5% 빠졌지만 스스로 신용을 줄이신 분을 제외하고 반대매매가 나간 건 아직은 없어요. 수요일부터 나갑니다. 오늘 주가 또 빠졌죠. 오늘 이제 문자 쫙 받으실 겁니다. 내일 또 빠지면 내일 문자 쫙. 수요일부터 이제 반대매매 시작이에요. 네. 이거는 수급장이에요. 지금 이게 밸류가 싸졌네, 가격이 싸졌네가 아니라 수급장이에요. 이 수급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시장은 반등하기 어렵습니다. 수급장이 무서운 게 뭐냐면 무조건 판다라는 거죠. 기계가 무조건 팔기 시작할 때는 하루 더 봐주십시오. 봐주려 봐줄 수가 없어요. 이건 기계가 감사실에서 돌아가 버리니까 전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오후에 코스닥이 이제 급격히 밀렸는데 네. 이게 하나의 특성이에요. 이 수급장의 특성. 오전에는 뭔가 좀 기다려 보려고 해요. 근데 오후에서는 반드시 팔아야 되는데 반대면 안 맞으려면 오늘 팔아야죠, 스스로. 그럼 어떻게 되죠? 오후에 팔기 시작하죠. 더 밀리는 거죠. 그럼 그게 더 밀리고 밀는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형적인 수급장의 모습이 오늘 코스닥에서 나왔다. 영국의 파운드가 밀렸다? 그건 심리죠. 야, 영국도 불안한데 이건 더 문제 아니야? 그럼 빨리 내가 팔아야지. 네. 엔터키를 누르기 시작한 거죠. 네. 그게 저는 국내장에 있어서 오늘 네.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빠진 원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럼 지금 소장님 말씀은 지금 같은 장에서 어쨌든 전저점 깨서 훨씬 더 싸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싸다고 덜썩 사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 이게 지금 저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왜요? 울리셨어요? 아니 물린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네.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그렇게 많이 안 밀렸어요. 3년은 또 많이 안 밀렸나요? 많이 안 밀렸어요. 네. 삼성전자는 네. 오늘 지수 정도밖에 안 밀렸어요. 네. 뭐가 많이 밀렸는지 아세요? 시가총액 2위인 LG에너지솔루션, 현대미포조선. 네. 그동안 시장을 떠받쳤었던 네. 태조 이방원들이 오늘 금요일부터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 조금씩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금요일 날 확 밀렸고 오늘 밀렸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2020년 3월 달에는 다 밀려서 저점에서 또 밀어내리면서 반대매가 나왔어요. 삼성전자, 카카오 바닥에서 좀 더 밀렸어요. 태조 이방원은 익절이에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거 보세요.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바닥권에서는 아직까지 수익권이에요. 네네. 지수는 바닥인데 일부 많은 개인 투자들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손실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시장이 불안하면 어떻게 되죠? 이익 난 것부터 정리하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수를 또 끌어내리는 거죠. 죽겠다가 아니라 나는 계좌 포트폴리오상에 삼성전자가 밀리는데 그 신용이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쪽 걸 팔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 죽겠다가 아니라 한쪽에서는 익절이라든지 짧은 손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수를 끌어내린다는 거죠. 저는 그게 지금 굉장히 시장에 있어서 저점을 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55,000원 이하면 다 왔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지난주부터 보였던 특징이에요. 삼성전자 움직임에 따라 지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LG, 엘솔에 따라 지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삼성전자가 올라도 지수는 빠지고 LG전소 빠지면 삼성전자 빠져도 LG전소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고 이게 지난주부터 보였던 특징인데 이게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럼 삼전의 영향력이 좀 강하지 않다는 거잖아. 삼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소외주가 됐죠. 왜요? 삼전 지금 누가 신경 쓰나요? 삼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지만 시장의 삼전보다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2차전지 소재주들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지수를 밀어버렸거든요. 삼전은 가만히 있는데 이게 무서운 거죠. 지금 삼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기 소외주예요. 카카오, 네이버, 삼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지만 그거 시장에서 굳이 억지로 끄집어내서 얘기하지 않는 한 누가 얘기하나요? 오늘 현대미포조선 7% 빠졌어요. 근데 차트 보면 고점이에요. 그동안 태조 이방원이었잖아요. 물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매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치자고요. 논외로 치고 나머지들이 주식 보면 오늘 그런 것들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나솔루션 이런 거 다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심각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삼전을 대체하는 종목 업종이 이제 2차 전지 였었죠. 였었다라는. 그게 이제 지금 끌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 맞아 이제. 오늘 특히 이제 삼전과 SK하이닉스가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한 5개 정도 나왔어요. 5개 정도 나왔는데 제가 삼전 리포트는 안 봤는데 SK하이닉스 리포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뭐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SK하이닉스 2024년 이익 전망치가 2019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2019년, 2020년 정도로 가야죠. 지금보다 하락 여력이 더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하락한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수준이 적정하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그 증권사의 재무제표를 봐서 EPS 수준을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그분 얘기는 애널리스트 얘기는 PBR이 0.9배다 얘기하는데 PBR과는 상관없이 EPS가 지금 그 정도 수준이라면 주당 순이익을 놓고 본다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이제 태조 이방원 요거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태조 이방원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베어마켓 랠리에 있어서 한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는 뭐죠? 베어마켓이라는 건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에서 단기 반등을 하는 거에 대한 역할을 했었어요. 충분히 역할을 했었는데 지지난주부터 탄력이 좀 떨어졌었어요. 일부 대장주였었던 종목들이 좀 꺾이기 시작했죠. 조선주들 좀 꺾이기 시작했고 제일 먼저 꺾였던 게 방산이죠. 방산 같은 게 이제 고점에서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떨어지는 않고 약간 이제 등락을 하면서 이제 좀 떨어졌는데 오늘 이제 대규모 낙폭이 나왔어요. 일부 뭐 나왔던 종목도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금양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부터 꺾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읽어내셔야 돼요. 태조 이방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왔어요.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끌고 왔어요.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자체는 이미 올라 있는 상태에서 그게 눈에 들어온 거거든요. 어떤 분이 정말 이름을 잘 만든 그러기에 한 달 가까이 끌어온 상태에서 대장주 툭툭 꺾이기 시작했다라면 촉으로 내 종목이 지금 살아있을 때 빨리 파는 게 현명한 답이에요. 이미 대장주 꺾였어요. 좀 더 간다 하더라도 정확한 시점을 모르더라도 대장주가 푹푹 꺾이기 시작했다? 꺾이는 걸 어떻게 보느냐? 5, 6%씩 빠지면 꺾인 거예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2, 3% 빠지는 거는 단기 미세 조정이지만 5, 6%씩 꺾이면 그건 꺾인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했죠? 오늘 와르르 무너졌죠. 그때 5, 6% 대장주를 꺾인 거 보고 내 걸 플러스에 팔으신 분들은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다 꺾었죠. 자, 오늘도 못 파셨다? 내일 반등 주겠다? 그럼 배팅이에요. 지금 내일 예측은 뭐 그 신의 영역이니까 누구도 모르죠.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반등을 준다? 저는 반등 시마다 매도라고 봅니다. 태조 이방원이 재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땡길 만한 여력이냐라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다음 기회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바닥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바닥을 지금 뚫어버렸으니까.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경우를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신용잔고가 저점이 올 이달 초가 17조였다가 19조까지 늘었었어요. 요 2조 늘어난 건 전 태조이방원이라고 봅니다. 그때 태조이방원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태조이방원으로 한 2조 정도 늘었다라고 봐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되죠? 빨리 털어버리는 게 좋죠. 이익을 챙기는 건 좋다라든지 아니면 산가격이 왔다면 빨리 왜냐하면 손실 구간에 들어가니까 신용의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는 털어낸다라고 보고
뭐 현금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버티시는 거는 뭐 상관없다라고 보지만 그분들은 빠져나왔다라고 보고 오늘 같은 경우 금요일 대비해서 신용연가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꺾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반응들이 있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계좌 내에 여러 종목들이 섞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신용으로 사신 분들 같은 경우 담보 부정이 날 것 같으면 뭐부터 팔죠? 이익 난 거 팔죠. 그렇죠.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원래는 손실 난 걸 팔아야 되지만 교과서적으로 보면 근데 사람이 심리가 이익 난 걸 팔지 손실 난 걸 못 팔아요. 그러면 태주의 방어를 팔아야지 뭘 팔겠습니까? 그걸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태주의 방어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꼬였다. 지금은 여러분들 재료를 논할 때는 아니에요. 제가 다음 달에 나와서 재료를 논하게 되는 장이 오면 좋겠지만 최소한 10월 초까지는 재료장이 아니라 수급장이에요. 수급이 지금 반대매매 멈춰줘야 돼요. 반대매매 지금 시간대로 나가는 다시 이제 그런 짤들이 돌아다닐 텐데 반대매매가 일단 멈춰야 된다라고 보면 증시 격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한다. 지금은 수급이 우선장이에요. 자, 수급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수급과 좀 관계된 고객 예탁금이나 거래량 등의 시장 지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고객 예탁금이 자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고객 예탁금이 얼마였냐? 고객 예탁금이라는 건 뭐죠? 주식을 사려고 하고 있는 대기자금이에요. 그렇죠. 대기자금인데 그때 뭐 한 20조 뭐 그래요. 많아야 30조고 최대치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60조까지 가지 않았나? 70조였나? 60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 정리하죠. 25조로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평균으로 한 25조라고 보고 러프하게 보고 올 봄까지 60조를 유지했어요. 네네. 올 봄까지 60조를 유지했던 게 지금 얼마냐? 약간의 반등을 주긴 하지만 51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20%가 줄은 거죠. 네. 20%가 줄은 고객 예탁금이 20%가 줄었다라는 거 보면 약 한 10조 정도가 지금 주식을 안 하겠다고 돈을 빼버린 거예요. 대체적인 채권도 있고요. 예금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안 하겠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거래량을 보면 지금 차트를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딱 그 한 장만 띄웠으면 좋겠는데 종합주가지수 주봉을 한번 보시죠. 네네. 종합주가지수 주봉을 보면 차트가 꺾여 내려가요. 근데 거래량을 보면 2021년 고점 대비 거래량이 수직으로 급락합니다. 2021년서부터 최근까지 보면 주가 빠지면서 거래량도 줄었어요. 회전율도 줄고요. 네. 이 얘기인즉슨 주식을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막대 잡기 게임과 저는 비슷하다라고 봐요. 위대한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얘기한 미인대회다라는 거죠. 자, 김 작가님. 김 작가님이 예뻐 보이시는 분이 보이면 지금 그러면 그분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이뻐 보이는 주식을 사야 돈을 벌죠. 내가 내 주식을 사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예뻐 보이는 주식이 없다라는 거죠. 예뻐 보이는 주식이 있으면 서로 매매를 하려고 들죠. 네. 근데 지금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치 투자자라는 게 나홀로 매매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대세 하락기에 고객 예탁금이 줄고 회전율이 준 상태에서 내가 이 종목이 좋다라고 가치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돌아와서 이거 정말 미인이네? 이 주식 보석이냐라고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걸 각오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지. 지금은 나 홀로 이 주식이 좋으니까 반등 줄 때 제일 먼저 반등 줄 거야라고 보면 그거는 오산일 수도 있다. 특히 배당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지금 오늘 언론에 배당주들이 이게 나왔는데 원래 10월 초 9월 말에 배당주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배당 받으려고 벌써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니고 배당주를 사놨다가 12월 달, 11월, 12월 달에 진짜 배당 받으시는 분들이 들어올 때 거기다 시세 차익을 남겠다라는 건데 지금 배당 그만큼 수익률이 나올까요? 전 쉽지 않다라고 봐요.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배당주, 고배당주 잘못 사면 시세에서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배당 뭐 5% 준다라고 들어갔는데 시세가 20% 빠져버려.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금은 교과서적인 어떤 투자보다는 그런 논리가 지금은 안 통하는 시장이다. 교과서적인 논리는 확률론적으로 봤을 때 8, 90%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지 100%가 움직인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확률이 떨어진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소장님께서 이제 저점을 깼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인지는 이제 알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다시 어쨌든 반등을 할 수 있다면 반등을 하려면 어떤 것도 있어야 좀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오늘 그 하이닉스 발표했던 증권사에서 1920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지수. 코스피. 네, 지수가. 물론 이제 뭐 이코노미스트와 종목 애널리스트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증권사에 합의된 어떤 부분은 아니라고 보지만 1920 얘기가 나왔어. 자, 저는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지금 예측 불허다. 그렇죠. 단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김 작가님 말씀처럼 어떤 빌미를 찾아보자. 일단 첫 번째 환율의 안정. 환율이 1,500원 가던 1,600원 가던 갔다가 일단 멈춰야 돼요. 그런
인식이 들어야 돼요. 잠깐 1,500원 갔다가 1,450원 들어온 게 아니라 일단 환율이 안정돼야 된다라는 인식. 이게 가장 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첫 번째. 미국은 이미 패를 다 깠어요. 네네. 미국은 일단 올해까지 125bp 올린다고 하니까 75bp 한 번 더 올리고 50bp 올린다고 패를 다 깠기 때문에 일단 환율의 안정.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의 안정이 일단 따라와 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신용매물의 출회가 한번 나와줘야 돼요. 신용매물들이 나와서 이것들이 멈춰주는 것일까? 두 번째. 저는 일단 그 두 가지로 먼저 보겠습니다. 요게 해결되지 않는 한 지금 뭐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한다라는 등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들리긴 하겠지만 이 두 가지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있어서의 어떠한 것도 선뜻 매수하기 어렵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계좌에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적금 만기가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기다리시겠습니까? 지금 못 사겠는데요? 그러면 주가는 당분간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 소장님 말씀처럼 여러분들 계좌에 주식이 없으면 좋겠지만 네. 저도 포함해서 대부분 다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제다 이제 오늘까지 이제 폭락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제다 이제 파란 물이겠죠. 네, 파란불이죠. 야, 이거 여기서 파란 물을 빼기도 어렵잖아요. 빼는 건 불가능해요. 맞아요. 아니, 여기서 빼면 손실 확정하는 거고. 확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손실이 확정해야 될 때는 확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네. 확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몇몇 업종과 몇몇 종목들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을 지금이라도 확정하시는 게 나은 것들이 있어요. 네. 제가 김 작가 TV 나와가지고 주구장창 얘기했었던 것들 있죠. 카카오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렇죠. 삼성전자 단기간 어렵다. 네네. 주구장창 올 봄부터 말씀드려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 그 비유 안 변했어요. 첫 번째. 그건 이제 논외로 치자고요. 논외로 치고 신용은 안타깝게도 털릴 거예요. 털릴 겁니다. 신용이 아니신 분들은 지금은 그냥 거리두기 하셔야 돼요. 여기서 팔고 나간다? 그럼 말이 안 돼요. 물타기는 지금 저는 조금 지금은 물타기는 돌다리를 두들기는 심정이 좋을 거로 보여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일 당장 오늘 이렇게 빠졌으니까 내일 당장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예측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저는 베팅이라고 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요. 그게 맞으면 정말 수익률 좋을 수 있어요. 하이 리턴 낼 수 있어요. 근데 하이 리스크를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 리스크를 떠안기가 그 어느 때보다 확률이 적어요. 대세 상승기 때는 하이 리스크를 떠안으면 하이 리턴이 쉬워요. 지금은 하이 리스크를 떠안는다는 건 무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쪽에다 현금을 쌓아두세요. 만약에 생긴다라면. 쌓아두시면 이게 나중에 큰 역할을 할 거예요. 효자 노릇할 거예요. 언제냐? 주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지금 여기서 한 10%, 20% 정도 올라와줘야 돼요. 그걸 보고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5%, 10% 먹는 게 낫지. 지금 당장 바닥에서 정확히 찍어서 먹겠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욕심이라고 봐요. 지금 그렇게 하이 리스크를 떠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물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주식시장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웃는 날만 있나요? 우는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자식이 속성이는 날도 있고 세상의 뜻대로 안 되는 날도 있어요. 지금은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좋은 날 오잖아요. 김 작가님도 지금 이 유튜브 지금까지 오시면서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어려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하면서 나름대로 때로는 좀 거리두기도 하고 더군다나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열심히 하면 돼요. 뭐 좋은 분들 모셔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김 작가님 편집 잘하시고 뭐 하시면 되지만 이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럴 때는 어거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저는요 여러분들 저 IMF 때도 주식시장이 있었고요.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주식시장이 있었습니다. 10,000원 산 주식이 1,000원까지 떨어졌을 때도 주식시장이 있었고요. 반대 매매도 맞아봤고요. 주식시장이 있었어요. 그때 정신 차리고 오롯이 버티면 지금까지 오면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서두르지 마시고요. 리스크 너무 떠안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멘탈 붕괴하지 마시고요. 너무 그리고 세세한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영국 파운드화가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일단 지금은 뉴스를 끄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 여기서 절대 주식 웹을 지우지 마세요. 보세요. 보시고요. 가슴을 후벼 파세요. 그래야 대응책이 나오지 이거 꺼놓고 잠자고 나면 3년 뒤에 열어보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그분 말씀도 그분 논리 뭐 있어요. 가슴을 후벼 파지 않는 이상 방법을 찾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방치해둔 주식이 나중에 효자 노릇 할 수도 있지만 발전은 없다라고 봐요. 가슴을 후벼 파야 발전이 있습니다. 자, 올해 초부터 몇몇 업종 안 좋게 보셨던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카카오라든가 삼성전자 속해 있는 것들이었다면 그럼 지금 같은 장에서 혹시라도 뭐 좋게 보는 쪽이 있긴 하세요? 아니면 지금은 그냥 관망하자 일단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관망. 근데 저는 여전히 2차 전지는 좋게 봐요. 네.
근데 그동안 단기적으로 너무 시세 내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노리긴 노릴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서두르고 싶지는 않아요. 2차전지 소재 쪽은 여전히 저는 커나가는 시장이니까 지금 좋고요. 식음료 같은 경우 단기적인 바닥을 잡으면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판매가를 다 전신가 시켜버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트리거들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단기 매매를 할 거냐라면 그 종목을 찾으셔야 되죠. 그리고 오늘 뭐 통신주들이 경기 방어로 올라갔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 오늘 차트 모양 보면 굉장히 차트가 또 이뻐요. 지수 상관없이 SK텔레콤 차트 보면 이건 교과서적으로서 또 상승 추입에 있는 모습이에요. 뭐 그런 것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 있고 여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10월부터 일본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니까 풀리나요? 풀립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전체 여행객의 40%를 일본으로 보냈어요. 우리나라 일본 많이 가잖아요. 일본 많이 가요. 많이 가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트리거들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재료를 찾으려면 있어요. 지금 카지노 같은 경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7월 대비해서 8월 매출이 2배가 늘었어요. 일본 VIP들이 들어와가지고 배팅을 하니까. 이건 일당백이잖아요. 사람이 많이 들어올 필요 없어요. VIP가 오는 게 중요해요. VIP가 와가지고 돈 쓰는, 지금 그분들은 2년 동안 답답했던 분들이야. 왜냐면 일본에 카지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가지고 돈 쓰고 있어요. 이런 어떤 트리거들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주목은 있지만. 하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금은 수급을 일단 눌리고 수급이 안정되고 나면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 장세에 대해서 투자자들 대처 방안만 요약만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일단 지금은 어려운 장입니다. 가장 주식 시장에 있어서 역대급으로 어려운 장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진짜 어렵다라고 표현. 코로나 때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 코로나 때문에 빠져. 코로나만 없으면 주식시장 올라갈 거야. 공매도 금지시켜줘. 말이 됐어요. 맞아. 지금 자연스럽게 경기 하강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가 빠지고 흘러내리는 거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가 저는 공매도를 금지시킬 만한 어떤 이유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2000년에 밀레니엄 버블이 터지고서 휴유증이 오래 갔어요. 그와 유사한 휴유증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일단 주식시장이 어렵다라는 거 한번 느끼셨을 거고요. 앞으로 근데 견뎌내셔야 돼요. 근데 단순하게 시간만 때워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우리들이 이제 수익을 내기보다는 우리 계좌를 좀 잘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차영주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